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 나왔네. 해인사 강원에서 동안고를 보내고 있던 중 하루는 개송을 하나 지었어요. 누가? 방아남 스님이. 그래서 그놈을 들고 경호선수한테 간 거죠. 자, 뭐라고 지었을까요? 강 밑에는 이 각이 뭐예요? 이 다리야, 우리 다리. 다리 각자죠. 강 밑에는 푸른 하늘이요. 머리 위에는 땅이 있네. 쾌활한 남아가 여기에 이른다면 절름발이도 걷고 눈먼자도 볼 수 있으리. 북산은 말없이 남산을 마주하고 있네. 자, 여기에 여러분 그냥 번개가 번쩍 지나갔어요? 번개가 번쩍 지나갔나요? 강 밑에는 푸른 하늘이요. 여기까지. 거기까지만 해도 뒷말은 아니도 사실은 돼요. 머리 위에는 땅이 있네. 그건 군더더기인데 좀 더 정확하게. 그리고 이제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거라면 쾌활한 남아 이런 건 필요 없잖아요. 군더더기. 쾌활하건 안 쾌활하건 중요하지 않죠. 그죠? 본인을 보고 또 쾌활한 남아라고 하니까 여기에 이른다면 또 나오죠. 또 여기서는 말을 손댈 수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셔야 돼요. 절름발이 걷고 눈먼자 본다. 근데 너무 그리고 뒤에 북산은 말없이 남산을 마주하고 있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북산은 말없이 남산을 마주하고 있네. 이거의 그 북산 남산에서 가장 퍼펙트가 뭐죠? 우리 선에서 대박. 이 방아남 스님이 이때 당시로 이 글을 쓰신 거는 좀 그 부분이 약해요. 왜 약해? 더 강하게 하려면 지금 남산과 북산이 나온 거는 대단하신 거거든요. 남산과 북산이 나온 거는 대박이요. 그것도 방아남 스님이나 하니까 하지. 다른 사람은 못하죠. 어? 예. 여기에서 대박으로 하려면 우리가 맨날 아는 거 있잖아요. 알아볼라. 알죠? 남산 운기 남산 운기 그 다음 북산 하우 이거 해봤죠? 지난번도 이 남산 운기 북산하고 여기까지는 써줘야 폼이 대단한 거죠. 여기는 지금 뭐랬어요? 북산은 말없이 남산을 마주보고 있답니다. 거기에는 선지가 없어요. 에? 딱 북과 남은 딱 차렸는데 알아차렸는데 말없이 마주보고 있다. 여기는 남산에 구름이 이르니까 북산에 비가 내리더라. 이렇게 돼야죠. 뭔 소리? 뭔 소리?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도. 저게 뭔 소린지. 예. 그러니까 이게 이 방아남 스님 여기까지 쓰신 가장 잘 쓴 거는 이거 같아요. 여기가 강 밑에 푸른 하늘. 그 뭐라고 그럴까 이걸 뭔가를 이 방아남 스님은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경호 스님 말씀대로 딱 개심을 넘어서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의 열렸죠 이게. 근데 안타깝지만 여기까지예요. 북산은 말없이 남산을 마주하고 있다. 뭔 소리? 남산에 구름이니 구름이 일어나야지. 북산에 비가 와야지. 뭔 소리야? 정광석화보다도 빠르죠? 뭐예요? 쌍차쌍조잖아요. 한 방에 바바박! 예. 쌍차쌍. 그래서 좀, 어쨌든 그래도 저는 이걸 보고 좀 놀랐어요. 왜냐, 이 방아남 스님이 이때 나이도 별로 많지 않으시고,
이거를 이렇게 써낼 수 있다는 거, 이거. 그래서 경허선사가 아마 개심을 넘었다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뒤에 경허선사가 그 지도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나오는지는 모르겠어. 내가 그래서 이거 보고, 일상패거를 한 번 더 보야, 시간 되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은 했어요. 이 부분에서 경허와 하남의 극적인 만남은 드라마틱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분명 1899년, 가을 수도암에서 하룻밤을 묵고 나서 경허를 따라서 합천 해인사로 가는 도중에 경허의 선문답도 하남은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해인사에서 동안거를 지낸 뒤 화상께서는 바로 가시죠. 동안거 끝내고 통도사, 범어사 뭐로 다 떠나셨어. 써있죠. 해인사에서 동안거를 지낸 뒤 1900년 봄이죠. 화상께서는 통도사, 범어사 등으로 떠나셨지만 하는 부분에서는 그 해가 1900년 이른 겨울이죠. 아주 이른 겨울. 충분히 짐작하는 대목이다. 논자는 또한 아래 이 자료에서보다 확실한 다른 증거를 찾을 수 있다. 일생패걸에서 적고 있는 이 부분을 아래 제시한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문제가 이게 1903년에는 살펴보면 이게 1900년이라는 증거, 지금 하남 전별사를 이제 1903년에 주기는 하는데 지금 이렇게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건드리고 있는 내용은 1900년이잖아요. 그런데 1903년이라고 만약에 친다, 겨울에. 근데 경허선사는 1903년에는 동안거를 한 거 아니에요. 하한거를 마치시고 가잖아요. 하한거 마치시고. 그러니까 이 틀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일생패걸에 나와 있는 건 틀림없는 1900년. 만약에 1903년이라고 한다. 1903년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하남과 동안거가 아닌 하한거 결제를 놔야 되는데 분명히 경허선사와 하남스님은 동안거 결제를 놔요. 1900년에. 써있잖아요. 왜? 통도사, 범어사도로 떠나셨다. 동안거를 지내신 데 돼 있잖아요. 만약에 이게 1903년이다. 그러면은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말이 정확하게 다 써있어요. 사십사강년, 아까 말한 계면년 1903년 여름에 사중해인사로부터 화상을 조실로 보시고도 또 청하죠. 그러니까 안거 끝나고 또 청하고 청해서 경허선사가 1903년까지는 해주세요. 1903년 동안거 결제까지 해주고 그 1904년 1월 15일 날 동안거 해제를 마치시고 그냥 바로 오시죠. 대중에 알리지도 않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때 화상께서는 범어사에 계시다가 해인사 선언으로 오시어 선언 대중 20여명과 함께 하한거 결제를 했더라, 이런 얘기죠. 1903년이에요. 즉 앞서 언급한 함께 추운 겨울을 서로 세상을 만나듯, 이건 추운 겨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건 1900년. 1900년이 44강년. 그 다음에 얘는 지금은 이거 얘기는 1903년. 그래서 바로 1900년 봄에 동안거 한 철을 함께 났음을 의미하는 것을 보다 확실히 해주는 부분으로 이 전별시에서 언급하고 있는 44강년은 1903년이 아니고 1900년이더라, 이런 얘기죠. 아이고 목 터져. 이제 그만할 거니까 제발 건드리지 마시고. 정리해보자면 경허가 하남에게서 준 전별성을 보면 44년의 세월을 보냈는데 우연히 해인사에서 원계사를 만나게 됐다고 써있잖아요. 우연히 만난 거예요. 우연히. 진짜 경허스님과 방한암 스님은 일면식도 없어요. 알지도 못해요. 근데 청암사 갔다가 만나서 그냥 같이 그냥 의기가 통합돼서 해인사로 넘어오는데 그게 1900년. 그게 44강년. 끝. 내용도 그의 일생패거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의 경허 생년에 관한 모든 고민을 해결할 수 있으면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방한암 스님이 스스로 결자 해지예요. 결자 해지. 스스로 1857년생이라고 44강년을 해놨다가 다음에 이거 일생패거를 쓰실 때에는 1900년 동안거를 함께 놨다 라고 쓰신 걸 보니까 그 스스로가 결제 해지를 해야 돼요. 그렇다 경허는 9살 청계사 이후에 44강년이에요. 청계사서부터 시작해서 1900년까지. 따라서 경허의 생년은 1900년 44강년에 경허 청계사 출가 나이 9세를 합산해보면 정확히 52세가 되는 것이다. 1900년 52세죠. 그러면 1903년은 당연히 55세. 내 나이 55세 써있잖아요. 설왕한 행장에. 그래서 이로써 경허의 출생연도에서 사라졌던 경허 청계사 3위 시절 6년을 찾아와야죠. 그거를 안 찾아오면 어떡합니까? 고스란히 되돌려 살아나게 되었다. 1849년을 확실하게 동조하는 사람도 있죠. 이흥업, 공성의 피안길, 그죠?
그리고 경어와 하남의 청암사 수도함의 인연을 이렇게 적고 있더라. 누가? 이흥우가. 그 경어와 하남은 해인사에서 한 겨울을 함께 지내. 그렇죠. 1900년 봄 경어는 해인사를 떠나기에 앞서 하남에게 자신에 대한 심정을 말하는 산문과 칠한절기를 지어 보여줬어요. 그게 전별사죠. 이처럼 이흥우는 그의 저서에서 하남과 경어와 하남은 해인사에서 한 겨울을 함께 지냈는데 그 해가 1900년 봄이었음을 밝히고 있으며 경어는 해인사를 떠나기에 앞서 하남에게 자신의 심정을 말하는 한문으로 된 서와 칠원절구 들어있어요. 그 속에. 그 전별사 속에 들어있죠. 를 1903년에 지어서 1903년 떠나기 전에 지었다 이 얘기고, 그 사실사 광년이라는 얘기는 1900년 만났던 시절을 언급하는 거고. 됐죠? 이상에서 살펴보는 거지. 경어 생년에 관한 구구한 주장들을 면밀히 분석해 본 결과 거기에는 심각한 오류가 있었음을 이미 밝힌 바 있다. 더 이상은 이제 오류가 없겠죠. 논자는 경어 생년이 죄 반에의 경어 약보, 이 약자 이 약 아닌데 해주실래요? 간략할 약자를 써야 되는데 기약할 약자를 썼네. 힘들어. 약보. 간략 여기 있다. 대략량. 그래서 경어 약보와 배고프다. 석사본 중에서 주장하고 있었던 1849년설의 확실함을 이미 논문 앞에 여러 부분에서 상세히 밝힌 바 있다. 경어 그는 누구인가? 올해가 열반 100주기를 맞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경어를 잘 몰라요. 심지어 우리는 그동안 경어의 출생지와 생년조차도 확정짓지 못하고 이리저리 표류해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경어선사 열반 100주년 기념탑 제막식에서 공식 발표된 경어 조사 과정을 살펴봅니다. 문헌조사로는 구역여지도, 디지털 대동지도, 조선총독부 행정기록자료, 한국지명총란, 전북전래지명 등을 다 찾아봐도 뭐는 없더라. 자동리는 없더라. 그래서 결국은 전주 교동마을 향교가 자동리다. 땡! 그래서 자동리가 없어요. 그래서 확인할 수 없었죠. 자만동이 자만동도 땡! 결국은 어디서 나왔다 그랬죠? 전봉준 장군 나오면서 역사기념관에서 발표하다가 전봉준 장군이 나와서 그때의 경어선사 고향이 오동리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지역조사로서는 전주 향교 한옥마을에 있는데 거기 양반들이 산다 해서 경어선사 고향이라고 땡. 그 다음에 또 오목대 뒤편에 있는 자만동 땡.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근데 참 거짓말이 너무 세다 보니까 어떤 교수가 그 교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름은 안 밝힐게요. 자기네 그 집이 경어선사 생가타라고 100억을 달란대요. 이런 썩을. 사기꾼. 나한테는 못하니까 다른 사람 통해서. 안 돼! 내가 설정스님한테도 그랬어요. 스님, 뻥이니까 절대로 속지 마시라고. 경어사 고향 아니에요. 거기 전주. 오목대. 거기 아시죠? 교동마을. 왜? 그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와 같은 사실은 순전히 청정함 조사단이 이루어졌는데 가보니까 전주 향교 대표의 김춘호 씨, 김병희 박사 했는데 이분들도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천정함 그때 제가 이걸 발표할 때는 2012년도였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그 사람 내가 연구한 거를 바탕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라는 걸로 그냥 그 천정함에서 허정 스님이 그걸 했고 당분간 자동리가 나타나니까 자만동으로 한번 잠정해보자 라는 얘기를 썼어요. 그러다가 그냥 2017년도가 되니까 그냥 전봉준 나오니까 그냥 금방 우동리가 튀어나오죠. 결론적으로 그동안의 성과를 이었어. 경어선사의 생가 쪽은 전주 자동리도 아니고 자만동도 아니고
자동리, 요 자동리가 우동리라 했죠. 이 한문이 이 자자가 어조사 오자. 어저께 했어요. 그리고 자만동도 아닌 것 같더라. 이제 모든 게 다 끝났으니까. 뭐. 경어 출생지에 대한 언급의 연구는 당분간은 여기서 만족하고 경어선사 생년 또한 정확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확정시키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정확하게 모든 게 나와 있으니까 더 이상은 표류하지 않기를 바라며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사경들이 발생하된 데는 이것들은 출가 이전 전생의 이야기를 입밖에 되지 않던 불가의 전통과 문자 기록에 얽매이지 않던 선사들의 가품탁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꼭 그거는 아니죠. 우리 후학들이 안 믿어서 그랬던 것 뿐이고 분명히 만공스님께서 경어선사 생년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특히 경어 개인에 관한 기록은 출가 이전은 물론 출간 이후 동학사 항백 이전까지도 별로 남아있지 않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스승의 생년을 기억 못하는 제자가 있나요? 만공스님이 다 해놨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믿고 대선사이고 만공은 그의 행장을 기록한 만화의 경어집 1942년에 완성됐고 불과 70년 전의 이야기야. 그래서 기후생으로 잘하고 있으니까 절대로 바꾸지 말고 일반의 상식을 지식인이라면 쉽게 납득이 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막 때를 써서 이상한 건가. 말하자면은 이 학자들의 문제가 뭐냐면 자기네가 뭐 논문이라거나 발표하려고 보면은 이 꼬투리를 잡아야 돼. 꼬투리. 꼬투리 잡지 마세요. 특히 경어선사는 꼬투리 잡으면 안 돼. 하지만 최근 경어가 새롭게 조명되면 뭐예요? 100주년 때 잠깐 2012년 13년까지 2년간 그리고 또 쏙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2013년에 제가 이거를 전장하면서 발표했는데 경어선사의 생물이 1912년에는 더 이상 문제가 없죠. 그래서 이제 연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해 또 해 정리만 하면 되죠. 뭐. 예. 아까 말했죠. 1849년설이 정확하고 방한함 스님의 1857년설은 탈락. 그리고 아까 김지겸 박사의 1846년생도 탈락.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정리가 되니까 거기저기에 매달리지 말고 경어에 대한 생년에 대한 논의는 아직도 진행형 아니야. 이제 끝나야 돼. 그래서 끝내고 논고를 바탕으로 경어 생년에 대한 여러 설들이 앞으로는 여러 설들이 더 이상은 표류하지 않기를 바라며 이 논고의 정합성의 정당화가 교계에서도 하루빨리 실현되기를 바란다. 엄청나게 힘들어서 정리해 놓은 거니까 절대로 움직이면 안 돼요. 뭔 말인지 알겠죠? 왜냐하면 경어의 생년의 중요성은 중요하죠. 경어선사 쓰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생년월일이 나와야 되는데 생년월일부터 흔들거려요. 고향마을부터 흔들거려요. 그럼 어떻게 쓰라는 거죠? 아주 중요한 거죠. 몇 년도에 뭐 했다, 몇 년도에 이런 게 그 숫자적인 기록이 아주 중요하니까. 그래서 경어 생년의 중요성은 경어 연구의 기본이라는 사실에 앞서 경어의 존재감에 대한 정면적인 도전으로 경어라는 인물의 역사성과 그에 대한 신뢰감마저도 크게 떨어뜨리는 부정적인 면이 우려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이러한 논의는 보다 빠른 시간에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적분에 한 특수한 부분으로 예민해요. 건들지 말라고요. 혹자는 경어문 중에 수덕사에서 공식 인정하고 경어집을 펴는 장본인, 경어의 상수자 만공이 1849년생이라고 썼잖아요. 다른 거 다 빼고. 아주 정확하죠. 그래서 후세에 한순간에 지어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절대로 뒤집으면 안 되죠. 이것은 누구나 일반적인 지극한 교양알진 범위에서는 가당치도 않은 억지야. 아니 왜 남의 생년까지 난리를 떨어. 진짜로 경어선사 벌판에 아무도 경어선사를 보호해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학문적 접근이라는 이름으로 기존의 학설을 하루아침에 뒤집어버리는 거는 옳지 않아요. 뭐 김지겸 박사가 동국제 총장이건 나발이건 그게 왜 중요해. 더구나 잘못된 부분을 여러 가지 근거와 검증을 통하여 다시 확인한 부분들을 조목조목 열거하여 이해를 제기하여 그 질서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에 김지겸에 대한 기존의 학설이 상대적으로 그 인물 이상이 크다. 나보고 계란을 들고 바위 친대. 그래 내가 바위 칠 거다. 내가 계란이다. 해가지고 이거를 기업고 전당화에서 발표를 했죠.
논자의 주장은 몇 년째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는 것은 결코 학문회장에서 이러한 태도는 바라지 않는 상황이라 본다. 따라서 경화의 승려는 당분간 또 표류를 거듭하면서 진실을 밝혀주고 인정받아 제자를 찾아가는 질서가 조속한 시일 내에 제가 2012년에 이거 해가지고 그냥 힘이 없어요. 박사 1학기. 그래서 경화의 출생과 생년에 관한 이 연구가 여기서 정리를 마친다. 그 다음에 이제 경화의 출가죠. 두 번째. 경화성우. 이게 정확히 1849년, 1912년. 그죠? 그는 누구인가? 경화는 구한말의 아무런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우뚝 솟은 봉우리로 근대선의 중앙조죠. 경화가 이 땅에 출현한 그 당시 한국 근대 선종의 현주소는 뭐였을까요? 한국 근대 선종의 현주소. 인능화에 조선물교 통사에 선승이 4명이래. 그것도 뭐 존재감이 있어 없어? 그렇죠. 그 존재감마저 희미한 무력함으로 산문수학, 연불, 교리, 선 이렇게 3가지. 편승하여 교리에 의지한 사상과 사구들만이 조선불교, 한국불교의 현실을 대변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만약 그때 경화의 출현이 없었다면 그와 같은 희망 없는 암울한 시대에 한국 선불교의 운명은 예측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본다. 특히 경화의 출가는 한국 선불교에 단절된 다시피 그 명맥만을 유지해오던 선종에 꺼져가는 생명에 불씨를 지피게 되는 중요한 대사건으로서 이로써 한국 불교 선가의 형문은 활짝 열리는 신호탄이 되었다. 경선사 하나 출연으로 이처럼 선문의 사상적인 권력과 선풍의 토대를 마련한 경화의 생애와 사상을 연구하여 봄으로써 의미 있는 일이겠죠. 이 연구는 오늘날 우리 후학들에게 한국 근대 선불교의 중흥을 불러일으킨 경화의 이상과 업적을 되새기는 동시에 후학으로서 선수행의 깃들을 확고히 다지는 소중한 시침을 열어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얘기죠. 이 선은 깨달은 자가 아니면 선을 지도할 수 없어요. 절대로 지도할 수 없고 선은 자기가 그거를 가봐야지 하는 거죠. 물맛을 봐야지. 그래서 먼저 한국 선불교의 역사에 여러 가지로 많은 의미를 제공하는 경화의 위대한 출가부터 알아보기로 하자 이런 얘기죠. 출가. 출생연도는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이번에는 출가 부분. 경화사 출가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죠? 경화선사 출가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 경화사 아버지 송두옥이 천석거부였는데 원님이 새로 오면서 그 탐관로에 의해서 원납전을 바치라는 해서 그거를 여도사 천석거부를 다 뺏기고 물레방앗간 하나만 남겨놓고 거지가 됐어요. 그래서 경화선사가 우라병이 나가지고 신병이 났는데 못 일어나. 경화선사 8살 때 그 임종하시니까 그러면서 경화가 이제 그 본의 아니게 8살 때 출가를 하게 되는 그러한 운명적인 어린 시절에 동진 출가를 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경화의 추명은 동국으로 1857년 나오네요. 9살, 만 8살 어린 나이의 동욱은 지금의 의왕시 청계사에서 계열을 은사로 삭발염의하고 불문에 기우했다. 붙인 두옥의 옥자둔바 이걸 고쳐주세요. 이거 구슬옥자예요. 아버지가 송두옥이야. 아이고 내가 뒤도 안 돌아보고 막 얼른 치고 도망가니까. 붙인 두옥의 갑작스런 죽음은 그의 운명을 예감하고 경화의 출가는 처음부터 순탄치 않았다고 봅니다. 청계사는 경화가 입산 출가한 곳으로 오늘날 경화의 선사상과 그의 불교사적 위상은 높이 평가받고 있는 시점에서 이곳 청계사는 오늘날 경화의 출가지로서 대중의 이목을 받고 있는 사찰이다. 이처럼 청계사는 경화의 최초 출가지로 이후 경화선의 산맥을 위한 만공, 보월 등에 주석하면서 스승경화의 종지를 받던 성기가 고스란히 남아있더라는 얘기죠. 지금은
그만큼 물교사적으로 청계사의 이상과 한국 선불교의 역사에서 그 의미가 또한 참 크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1. 청계사의 역사. 청계. 말글청의 신에겠잖아요. 그죠? 청계라는 이름은 말글청 신의 계고 맑은 신이라는 뜻에서 유래됐다. 청계사는 그 이름처럼 맑은 계곡을 끼고 있어. 서울 근교의 소심 속에 있는 사찰이야. 청계사는 청계산 남쪽 태봉기슬에 자리하고 있는 대한불교조계 정치의 2교구 원사 용주사의 말사예요. 용주사 말사. 청계사는 행정구역상으로는 경기도 의왕시 청계동 산 11번지에 위치하고 있고 오늘날 청계사는 주변 평강이 수려해서 경허 출가 당시 변두리 사찰이 아닌 서울 도심의 인근 휴양지로 변두리가 아니었어요. 굉장히 각광받고 지금도 뭐 휴양지로 많이들 오더만. 시민들에게 각광받는 도심 사찰로 자리매겨 있는데 사찰로 변모하여 그 명성을 떨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청계사는 한국 선종의 중흥조인 경허의 출가 사찰로서 선종의 총본산이라고 할 만큼 그 의미가 남다른 청계산. 경허가 입산 출가하고 수행한 이래로 1955년 이후에 월산, 월떡, 탄성, 월탄, 종상, 금호 등의 주석, 이게 불국사 그 저기들이네요. 전부 다. 가람을 수호하고 선불교를 진작시킨 유서 깊은 고찰이다. 불국사 원종들이네요. 전부 다가. 청계사의 오해와 진실. 청계사는 정치적인 요소와 맞물려 있는 관계로 청계사는 예부터 당치승들이 많이 따르죠. 당치승. 우리가 옛날에는 당치승을 뭐라고 불렀죠? 땡초 이렇게 불렀겠죠. 모여드는 요새적인 역할도 담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왜 청계사가 이런 당치승인들이 모이냐면 그 한양의 도성 출입이 제대로 안 되니까 한양으로 도성 출입을 하려고 그러면 거기 와서 승려들이 승복을 속복으로 갈아입고 그렇게 해서 뭐 양반집 대문을 들락날락거렸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이런 청계사가 최근에 잘못된 오해 속에서 명예를 절취시킬 뻔한 불미스러운 일도 방대했다. 근자의 문제가 되었던 김태율의 인간경허의 경허대사 일대 평전에서 청계사 땡초 운운하는 것은 땡초가 아니고 땡추랍니다. 땡추라는 말이 있대요. 그래서 잘못된 표현이고 간혹 스님들 스스로가 자신을 낮춰 우스개로 땡추승이라고 자처한다 이런 말이지. 난 땡초야 하죠. 일설에 의하면 조선시대의 당시 집권층의 배불 내지 불교 탄압에 맞서서 일부 강경도선의 승려들이 비밀교사 단체를 조직했는데 그들이 전국 사차에 걸쳐서 조직원을 심었고 그 다음에 자타가 이 단체를 당치라고 그러죠. 당치승. 그죠? 당치. 그래갖고 이 당치에 가입한 스님들을 당치승이라 했다 이런 말이야. 근데 다른 말로 또 땡초승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생긴 거다라는 얘기야. 즉 제1출가 청계사. 그죠? 경허성우는 1849년 8월 24일 전주 자동리에서 여기까지만 해도 그냥 자동리예요. 왜냐면 호동리에 못 찾았으니까. 부 송두옥과 오비량박씨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 그의 나는 없네. 그 애 붙인 송두옥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아버지를 여인 소년 동욱은 1857년 9세의 어린 나이로 모친 밀양박씨를 따라 상경하여 광주 청계사에서 개호의 문화에서 수계 삭발하고 삼위계를 받았더라 이런 얘기예요. 청계사에서 시작된 어린 동욱의 행자 생활은 가혹하리만큼 힘든 절집안의 혹독한 노동을 통하여 출가 초기의 수행을 쌓아가면서 가혹한 시련을 묵묵히 받아들이게 됐다. 워낙 크니까 덩치가. 청계사에 삼위게 된 동욱은 글 공부나 불경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어요. 일이 산더미 같이 많았다 그러죠. 이거 안 해줬어? 매일같이 나무하고 물 깃고 불전에 공양하고 스님을 받드는 힘드는 일만 여기서 스님은 개허 스님이겠죠. 어린 행자
자, 동무의 생활은 고행. 여기에 가릴 낀거 어떻게 뽑지? 뭐가 해야 되는 거야? 어린 행자 동욱의 생활은 고행 그 자체로 부목합. 부목이 뭐야? 짐질부 나무목. 땔감 나이 오는 거죠. 밥 짓는 일로 하루에 가보자랄 정도의 고된 생활을 했지만 동욱은 조금도 싫어하는 생각이 없었다고 하남의 선사 경화상 행장은 이렇게 잘하더라 이런 말이야. 선사 경허 화상은 또 이거는 과상이라고 써놨네. 이것도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보니까 다 잘 보이는구나. 과가 아니고 왜 과상이라고 써놨어. 화. 이거. 됐어? 네. 경어화상. 저 상도 저런 상 아닌데, 저요? 이것도 틀린 것 같은데. 이건 상태 상자인데. 행장도 틀렸다. 뭐냐? 이따 해봐. 화상행장이라고 쳐봐. 미쳤나봐. 행장도 틀린 것 같아. 장자가 저런 장자 쓰면 안 되지. 안 나와? 화상부터 쳐봐. 화상 두 개. 에이? 선사. 이건 맞았고. 경화도 맞았고. 예. 화하라자에다가 화상. 행장. 예, 행장이야. 아이씨. 선사 경화 화상 행장. 아주 강한이다. 힘들었겠다. 행장은 전한다 1865년 철종 13년이죠. 이때에 경화사가 14세 됐어요. 어느 여름에 청계사의 몸이 아파서 요양차 피양온 박처사가 딱 6개월 살다 가죠. 여름에서 겨울까지. 율자에게서 처음으로 문자를 익힐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박처사는 청계사에 화산 여러 번을 보내게 되었는데 동욱은 그 선비에 매달려서 글을 배우기 시작했고 할 일이 많은 어린 사미는 말할 것도 없이 어깨너머로 글하고 밤에 일 다 끝나고 그렇게 해서 겨우 이제 공부를 배우게 된다 이런 얘기야. 그게 1862년이고 동학사에 간 거는 1863년부터 63년에 강원에 입학하게 된 거죠. 63년에. 하지만 어린 삼의 동욱의 공부는 매일 5, 6장의 글을 등에 외워나갈 정도로 그 진도가 일취월장하였고 10살에는 경화가 전혀 글을 모르는 일자무식 까막눈이라 적고 있으나 그렇지는 않아요. 경화선사가 그 마을에서 전봉준이랑 그 경사 여동생이랑 같이 서당을 다니는 흔적이 있죠. 근거 없는 낭설로 영원 어린 시절 빼대 있는 양반 가문의 자제로서 비록 가세는 기울었지만 정식으로 서당 교육을 받은 식자였더라 이런 얘기죠. 다만 어린 나이에 가세가 기울어 동진 출가하는 바람에 학문을 계속할 수 없는 형편이었기에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다가 이제는 시절년이 도래해서 드디어 박처사라는 유생과 상면하게 된 것이고 이때 박처사는 요양차 들린 선비로서 박선비로서도 무효하고 심심해서 동욱에게 글을 가르쳐주기 시작했는데 뭐였대? 하나 가르쳐주면 2개 알고 10개 알아? 뭐냐? 한 번만 일러주면 글귀를 모두 외우고 듣는 대로 개우쳤다. 일지월장이라고 다시 한번 통사 등의 글을 가르쳐 보니까 그냥 통사 또 하루에 5장씩 번쩍번쩍 외우기를 이에 선비는 감탄하여 이렇게 중얼거렸다. 이 아이는 참으로 비상한 재주로다. 옛사람이 이른바 천리를 달리는 말이
백낙을 만나죠. 백낙이 뭐예요? 백낙은 그 천리마를 다스리는 그 말꾼이랍니다. 어마어마하게 잘 다스린대. 피곤하게 소금찜이나 끈다더니 뒷날에 반드시 큰 그릇이 되어 모든 사람들을 제도하리라. 그리하여 마침내 어린 삼이 동옥은 제동으로 칭송이 자자하게 되었고 출가는 집을 떠나 머리를 깎고 승복만 걸치는 행위가 아니다 라고 해갖고 뭐를 말하고 싶은 거죠. 부지런히 선정과 지혜를 닦아서 진리와 깨침을 구하게 한 것이라 진정한 출가죠. 원효의 발심 수행장, 출가 수행자가 출가의 의미를 이렇게 잘한다. 마음 가운데 애착을 떠나, 마음 가운데 애착을 떠난 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사문이라고 하잖아. 세속을 그리워하지 않는 것을 출가라고. 수도인은 비단옷이 걸치는 것은 개가 코끼리 가죽을 쓴 것과 같고 도인과 세속을 그리워하는 고슴도치가 특히 죽음에 들어갔다. 그러나 경원은 나무하고 물 길고 공양하는 그의 고된 세양으로 절생활을 감당해야 했기에 아직 선정과 지혜를 닦아 진리와 깨침을 구하기 위한 진정한 출가자의 길은 요원하기만 했죠. 드디어 이제 또 기회가 와요. 어디에서? 동학사. 어떻게 보면은 개화 스님이 그 속퇴를 함으로써 경선사한테는 더 좋은 기회가 온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미안하지만 드는 거죠. 왜냐? 청계사 구석에서 있어서 뭐 얻어갔는가? 그래서 속퇴를 하는 바람에 개화선사의 그 도반인 만화화생으로 만화강백으로부터 청고를 받아가지고 동학사로 가면서 개화선사의 운명은 탄탄대로로 또 다른 길을 걷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지사 세웅지마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끊어야 되겠네.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